여러분이 이 컨텐츠를 보면 왜 내가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대출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가 대출 거절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이 거절나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대출 중개업을 7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대표적인 이유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대출이 거절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신용점수입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기 어렵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일 텐데 아마 마음이 안 좋으실 겁니다. 도대체 뭘 잘못을 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다시 돈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진짜 갚겠다고 사정합니다. 한 달 뒤에 곧 월급이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바로 다시 갚겠다고 했어요. 결국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믿었던 이 친구가 한 달 뒤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빌리고 한 달 만에 갚기로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 당장 갚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차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2달이나 지나서야 겨우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이 친구 말과 행동이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대출 거절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용이 이미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갚아야 될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신용이 떨어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연체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단기연체. 단기연체는 10만 원 이상 금액을 영업일 기준 5일 되는 날부터 연체가 등재가 되며 타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낮은 금액이고 긴 기간도 아닌데 이조차 내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개 금융기관에서는 납부 기간 후 며칠 정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연체 기간은 지났지만 이때까지 내면 봐주겠다. 단 고객이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서 타 금융기관에 공유가 안 되는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자면 유예기간도 연체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단기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져요. 단기 연체 기록은 일반적으로 연체 해소 후 3년간 유지가 됩니다. 만약 5년간 2건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3년간 연체 이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단기 연체는 즉시 해결할 경우 신용점수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연체 기록은 금융기관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신용에 영향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기 연체가 나왔으니 당연히 장기 연체가 있겠죠. 장기 연체는 일반적으로 연체 금액의 100만 원 이상이고 연체 기간이 90일,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 연체를 하면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해요. 연체액을 변제해도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5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 받을 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치명적이긴 해요. 내가 결혼을 하고 집을 구매할 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금융거래 전반에 제한되고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 등 등재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 연체 이후 납부하더라도 신용점수가 금융거래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장기 연체 이후에는 납부를 하더라도 신용점수나 금융거래를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돈을 갚지 않았던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는 건 당연합니다. 연체는 최대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연체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친구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준 이유는 이 친구가 월급이 나오고 있고 그 월급으로 갚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따박따박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금융기관은 나 지금 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하면 대출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바로 소득증빙입니다. 소득증빙은 대출 심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내가 매월 얼마를 벌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으면 대출이 쉬워집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소득증빙이 뚜렷하지 않으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빌리러 갔는데 나중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증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줄까요? 소득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거절되기도 하고 대출 한도 축소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금리 자체가 높아지기도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보다 4대 보험 가입자 직장인이 유리합니다. 이 다음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혹시 현금 서비스 아시나요? 현금 서비스는 주로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액 대출 서비스를 말합니다. 카드사에서 카드 한도 내에 바로 현금을 빌릴 수 있는 기능이고 은행, ATM이나 카드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도 소액 대출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빌리는 것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대출은 대출이거든요. 현금 서비스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현금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죠? 이럴 때 금융사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주 사용할 경우 점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하락의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자주 현금 서비스를 쓰느냐, 내가 지금까지 신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체 없이 상환하면 점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단기간 사용하시더라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꽤 고금리거든요. 현금 서비스를 신용카드의 편리함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금융사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신용조회가 많을수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용조회 자체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로 단순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평가사 쪽에 반영되지 않도록 정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많은 신용조회를 할 경우가 문제가 되죠. 이상하겠죠. 신용조회가 이렇게 많이 될 이유가 없는데 많이 되었다면 예의주시하게 될 겁니다. 어라? 이 사람 대출을 여러 번 받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여 대출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조회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단기간 내 과도한 조회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깊이 알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혹시 LTV, DTI, DSR 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 DSR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DSR은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평가하는 지표예요. 용어가 좀 어렵지 개념은 쉬워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금융기관이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비율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봉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DSR 비율이 한 40%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내가 상환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율이 총 1,500만 원이면 이를 원리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 원리금에서 연봉을 나누고 100을 곱하면 30%가 나오게 됩니다. 즉, 내 현재 상환 비율이 40%보다 작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대출을 해줘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DSR 비율이 20%다. 그러면 대출 받기가 어렵겠죠. DSR 20% 기준점보다 낮은 DSR 상태인 사람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보다 높으면 대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DSR이 40에서 50%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생기게 되면 대출 제한이 걸리게 되겠죠. LTV, DTI, DSR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싹 컨텐츠로 정리해서 전달드릴게요.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하면 대출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해요. 금융기관은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먼저 신용관리를 해야 하는데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연체를 하게 되면 기록에 신용평가사에 남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용관리는 제가 기준을 딱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한도 대비 30에서 50% 이내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결제일을 철저히 지키시고 무엇보다 연체는 이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해 신용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여러 대출을 통합하는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에 있는 서민플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기간도 봐야 돼요. 1금융권은 대출을 받을 때 재직기간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는지 확인하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마다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금융권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금융권이란 캐피탈하고 저축은행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차라리 대출을 했는데 제때 상환을 잘하는 사람이 낫겠죠. 금융기관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 빌려줬는데 제때 잘 갚네? 그러면 다음에도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 대출을 하더라도 상환한 정보가 있는 게 대출에 더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신용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50% 정도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시면 되고, 체크카드는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거래 은행을 만들기인데,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등 공과금까지 주거래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신결제 등 온라인 쇼핑거래, 공과금 납입 등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대출 거절당하는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를 피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때 댓글란 더보기란에 있는 서민플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컨텐츠는 대출 실패를 피하는 걸 넘어 오히려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플래너 서민플랜이었습니다.